오늘 영상은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세요.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 챔피언스리그와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리그에서는 아무래도 마르세유와 승점 차이가 7점 차가 나는 만큼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이 매우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특히나 국제대회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16강 플레이오프도 참여할 수가 없는 24등 바깥으로 벗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엔리케 감독의 전술이 워낙에 선수들을 유동적으로 쓰고 한 포지션에 쓰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금 약간의 불화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공신력이 높은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엔리케와 선수들 사이에 긴장감이 점점 더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리그에서는 7점 앞서 있는 상태지만 라커룸 사이에는 긴장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엔리케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했던 선택에 대해서 선수단이 놀라움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 놀라움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안 좋은 의미죠. 이 바이에른 뮌헨 전에 평소에 하던 전력과는 다르게 덴벨레와 바르콜라를 투톱으로 기용하는 전술을 썼잖아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에메리, 네베스 4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쓰면서 다소 미드필더 라인에서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이러한 전략을 이번 시즌에 한 번도 쓰지 않다가 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경기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도 엔리케 감독의 전술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엔리케 감독의 결정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엔리케의 선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비안 루이스 같은 선수는 이번 시즌에 엔리케 감독이 파비안 루이스의 이적을 막았는데, 파비안 루이스가 현재 팀에서 완벽한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느끼면서 엔리케 감독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불화설이 나오고 있는데, 엔리케 감독의 전술에 불만을 품은 선수가 바르콜라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이 다큐멘터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엔리케 감독이 이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본인의 전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책상에 있는 이 물건을 내리치면서,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약간 화를 내면서 본인의 리더십을 약간 표출하는 그런 장면이 다큐멘터리에 담겼을 때, 몇몇 장면에서 덴벨레와 같은 특정 선수단에게 본인의 전술을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에 선수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파비안 루이스, 바르콜라 이런 이름도 나왔지만 가장 큰 문제는 덴벨레와의 문제죠. 덴벨레가 기본적으로 그 아스날전이 있기 전에 이 엔리케 감독과 불화설이 나오면서 사실은 부상도 아니었는데 아스날 원정에 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 덴벨레에게 엔리케 감독이 징계를 내부적으로 주었다는 이야기가 확실해졌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덴벨레가 엔리케 감독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르키프에서 나왔어요. 근데 덴벨레가 어떤 지금 상태냐? 일단 덴벨레가 본인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도 지금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스타일이 너무나 경직되고 예측 가능한 게임 모델로 하고 있다라는 불만을 덴벨레가 표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공신력이 없는 매체에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르키프라던가 르 파리지앵이라던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공신력이 높은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라던가 이런 기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들과 선수단의 불화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지금 일들이 또 일어났냐면,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의 또 보도인데, 엔리케 감독이 어제 훈련 중에 아예 이런 좀 불화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선수들을 좀 달래고 타협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파리 생제르맹의 분위기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2번 정도 직관을 한 달 안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봤었는데 그때 파리 생제르맹의 팬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이제 인사를 하러 오는데 엄청난 야유를 보내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제가 낭트전도 봤었는데 그 경기도 1대1 무승부로 끝났죠.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다 보니까 야유도 있었고요. 특히나 경기장 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러 갔었던 파리 생제르맹 경기 중에서 경기 시작 전에 가장 경기장 주변이 활발하지 않고 사람들도 좀 별로 없는, 실제로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군데군데 비어있는 좌석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현지 분위기도 매우 좋지 않고요.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 봤던 좌석이 아무래도 좀 선수단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좀 VIP 좌석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 특히나 덴벨레 같은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약간은 좀 성의 없는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덴벨레의 약간의 바르셀로나 때부터의 특징이기도 한데 본인이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있기 시작하면 플레이 자체가 좀 성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돌파를 한 다음에 사실은 그 공간으로 패스를 주면 안 될 것 같은 공간인데 무리하게 패스를 준다거나 무리하게 본인이 드리블을 한다거나 드리블을 한 다음에 마무리 패스가 약간 성의 없는 패스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봤을 때도 일단은 선수들이 약간 이제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컨디션이라던가 일단 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축구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매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과거에 엔리케 감독과 함께 뛰었던 뒤가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뒤가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엔리케의 전술 실험을 비판하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 전술 실험이라고 하면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바이에른 뮌헨전이거든요. 이 바이에른 뮌헨전에 왜 갑자기 투톱을 썼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뒤가리가 이제 본인이 선수 시절에 엔리케 감독과 바르셀로나에서 잠깐 겹쳤던 시기가 있습니다. 요 겹쳤던 시기에 겪은 일화를 얘기했어요. 어떤 거냐면 엔리케 감독은 나랑 같이 뛸 때 엔리케 감독의 성향은 어떤 거냐,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전에 갑자기 나에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사람들을 본인이 컴퓨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워낙에 엔리케 감독이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본인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리케 감독이 선수 시절에도 아주 스타 플레이어였죠. 그래서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그와 함께 했었는데 미칠 것 같았다. 왜냐면 나에게 매번 너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도 뛸 수 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의 역할이었지 나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뒤가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뛰던 선수잖아요. 최전방 공격수나 측면 지역에서 뛰던 선수인데 너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자리에서 플레이를 못할수록 엔리케 감독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너는 너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엔리케 감독이 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뒤가리도 엔리케 감독이 나는 공격수인데 수비형 미드필더 너 잘할 것 같아, 근데 못하면 왜 못해, 막 이렇게 다그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사는 것도 비슷하다. 뒤가리가 얘기하기로는 자신의 포지션이 아닌 곳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실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백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수들이 생각나는데 특히나 이강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도 정말 여러 위치에서 뛰고 있잖아요. 중앙 미드필더인데 중앙 미드필더에서도 왼쪽 오른쪽 다 뛰고 좌우 측면 공격수 다 뛰고 심지어 제로톱에서 뛰고 어쩔 때는 약간 풀백에서 뛰었던 경기도 있어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뛰었던 경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위치에서 막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뿐만 아니죠. 사실은 여러 선수들을 이제 계속 이곳저곳 옮기면서 뛰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나의 그 과거 때 엔리케 감독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엔리케 감독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선수들이 움직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엔리케 감독은 원하고 있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왜 바이에른 뮌헨전에 갑자기 바르콜라 덴벨레의 투톱을 사용했냐, 선수들이 팀의 시스템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게 이강인 선수가 걱정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여러 위치에서 뛴다는 게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르나르도 실바라던가 이니에스타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어떤 곳에서든 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선수를 선발로 어느 위치든
기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술을 막 맞추는 스타일이었죠. 워낙에 여러 위치에서 잘 뛰니까. 근데 이강인 선수는 그런 게 아니라 베스트 11을 구성해놓고 빈자리에 그냥 이강인 선수를 넣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약간 선후 관계가 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어떤 한 포지션에서 1옵션으로 활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경우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른쪽에 세울 때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른쪽에서 1옵션이고 왼쪽에 있을 때도 왼쪽에서 1옵션, 중앙 미드필더에서도 1옵션으로 활용을 하는데 여러 위치에서 쓰는 거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도 측면 공격수가 없으면 왼쪽, 덴벨레 자리에서도 덴벨레가 좀 못하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 없으면 중앙 미드필더, 오른쪽에도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없으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아무데나 기용을 하잖아요. 제로톱에도 제로톱에 없으면 이강인. 근데 어느 한 곳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베스트 멤버 1옵션으로 활용되진 않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활약을 못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엘리케 감독이 이제 여러 위치에서 쓰면서 이 선수의 뭔가 이제 자질을 점점 더 발전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전술을 짜 놓은 다음에 그냥 끼워 넣는 형태의 전술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뛸 때마다 어떤 곳에서 뛰든 역할도 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 미드필드에서 뛴다 해도 왼쪽과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이 되게 달라요. 파리 생제르맹은 멘데스, 파초, 마르키뉴스가 3백이 되죠. 그 다음에 하키미가 올라가면서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에메리가 내려오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똑같은 중앙 미드필더에 나와도 왼쪽에 서면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에 서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봐야 돼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1옵션이 아니니까 이 자리에 나올 땐 공격, 오른쪽에 나올 땐 수비형 미드필더, 이렇게 이제 기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 일관된 플레이를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제로톱에 나올 가능성도 많이 없어졌죠. 바이에른 뮌헨 전에 엘리케 감독이 제로톱을 안 하고 바르콜라, 덴벨레 투톱을 쓴 건 초반에 아센시오 제로톱 근데 실패, 이강인 제로톱 실패, 두의 제로톱 실패, 무한히 원톱 실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게 없어서 투톱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무스가 돌아왔기 때문에 하무스가 이제 들어오는 순간 요 자리는 하무스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뛸 수 있을 만한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도 조금은 더 줄어들 여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위치도 이제 아직까지는 엘리케 감독이 계속 유동적인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너무 유동적인 형태를 가져가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뒤가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게 어떤 주문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두면서 공격적으로도 뛰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두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도 뛰어, 여러 위치에서 너무 여러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러 가면 확실히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찬스 메이킹이 질 자체가 좀 달라져요. 공격 쪽에 이강인 선수가 배치가 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엘리케 감독이 사용할지는 일단은 모르겠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이강인 선수의 이번 시즌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엘리케 감독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엘리케 감독의 뭔가 이 감독직의 경질 여부도 혹여나 더 이 부진이 지속되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